안녕하세요. 차동백입니다. 부동산 경제를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유튜브로 제공하고 있는 부동산 생활만 20년 정도 했네요. 업계에 들어와서 한남 뉴타운의 중개사 사무실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방송만 지금 대략 한 16년 가까이 된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상가, 사무실, 아파트, 재개발, 또 재건축, 그 다음에 오피스텔, 빌라, 다양하게 다 접해봤죠. 서울 시내를 다 한번 둘러보고, 시내도 많이 걸어서 제가 많이 걸어 다녔습니다. 대충 한 3년에 걸쳐서 한 3번 정도는 걸었는 것 같고요. 경기도에 있는 어지간한 도시들도 제가 다 걸어가 봤는 것 같고, 세종시까지는 상당 부분 걸어간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세월을 부동산에 몸담고 있으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또는 저를 보고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또 저를 통해서 많은 물건을 구입하신 분들께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더 제가 그 물건을 사드리고 요걸 얻어먹지 않고 절대적으로 조금이라도 돈을 더 안전하게 벌 수 있는 그렇게 투자 상담을 해드릴까, 또 그런 물건을 사드릴까 고민하고 있고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시황에 대해서 그 미국 트럼프 정부가 들어섰죠. 미국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아주 깊이 있고 상세한 무슨 경제 그런 지식보다는 개괄적으로 우리가 부동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이런 내용을 보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런 겁니다. 미국의 트럼프 정책은 과연 한국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거 알고 싶어서 우리가 이거 하는 거거든요. 트럼프 정책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느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느냐, 이 두 가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 트럼프 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봐야 할 때는 트럼프 정책을 씀으로 인해서 트럼프 정책은 한국 경제에 유리하냐 아니면 불리하냐, 이걸 보는 거예요. 한국 경제에 불리하다 그러면 결국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부동산 심리 자체를 위축되게 만들겠죠. 경기가 침체되니까. 근데 이게 유리하다, 앞으로 우리는 트럼프 정책이 훨씬 더 좋아질 거야,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 정책을 보는 거거든요. 곧 트럼프 정책을 볼 때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그 결과 우리 한국 부동산 시장에, 한국 경제는 어떻게 해서 한국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이 갈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투자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수익형 부동산을 살까 말까, 차익형 부동산을 살까 말까, 이를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있다는 것이죠. 이 내용을 꼭 주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글씨는 좀 작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했는데, 취임을 하면서 뭐라 그랬냐 하는 어떤 정책이나 생각 자체가요, 트럼프의 어떤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의 정책이 종전에 어떤 그 트럼프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일기 트럼프 이전에는 어떤 관세 문제는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협약 문제, 여러 가지 복합된 상황들을 좀 생각해서 윈윈 전략, 미국은 적자를 좀 가져가더라도 상당 부분에 부외적으로 또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세 자체를 가지고 무기화하거나 어떤 사업화 하듯이 그렇게 정책을 쓴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했냐, 관세 정책을 사업하듯이 진행을 한다라는 것이요. 사업하듯이가 무슨 뜻이냐, 사업은 이익이 남아야죠. 이익. 곧 미국이라는 국가가 다른 나라를 상대할 때 그 나라가 어떤 나라든 기업이 다른 어떤 그 기업을 상대할 때 무역을 하고 거래를 할 때 이익이 되지 않으면은 하지 않죠. 보통 우리는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미래에 이익이 될 만하다 그러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하듯이 관세를 줬다. 곧 무조건 미국이 손해드는 쪽으로 있는 무역에서 무역 적자를 보는 그런 형태를 없애겠다. 그럼 결국에는요, 계속해서 개선해 가서 미국의 무역 흑자를 만들겠다. 그 이야기는 미국과 거래하고 있는 다른 나라, 지금 흑자를 보고 있었던, 수십 년간 흑자를 봐왔던 그 많은 나라들에게 관세를 부과함으로 해서 그 관세 부과된 금액으로 인하여 전체 무역 균형, 단순한 수치로 균형을 잡고 흑자를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어떤 걸 했냐. 미국에서 세금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이 서명을 했어요. 각서를 쓰는 거죠. 대통령 각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냐?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이라는 거예요.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이라는 것에 각서를 하고 서명을 했다는 거죠. 그게 내용이 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 지금까지 있어온, 기존에 있어온 무역 협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OECD에서 맺은 것도 있겠고, 뭐 어디에서 협정 맺은 것, 그걸 전부 다 재검토하겠다.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검토해보고 인정할 만한 것만 인정하고 그런 게 아니다. 그럼 다 무시하겠다. 다 파기하겠다. 이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역 적자가 왜 무역 적자가 됐는지 그 원인을 조사하겠다. 그럼 미국이 예를 들어 한국하고 왜 미국이 한국과의 거래하는데 미국이 오히려 적자를 받나? 이유가 도대체 뭐냐? 어떤 거냐? 그걸 찾아내서 그거를 미국 우위 쪽으로 뒤집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무역 불공정 관행이 있다. 만약에 공정하지 못한 어떤 관행이 있다면 그거는 완전히 공정하게 잡겠다. 미국이란 나라는 전 세계의 경제로나 군사로는 1등이라는, 1위라는, 그리고 전 세계를 지킨다는, 어떻게 보면은, 뭐, 이건 우스갯 얘기입니다만, 우두머리 같은 역할이죠. 대장 역할. 그 역할을 함으로 인하여 무역 적자라든가 여러 가지 불리한 것도 감수하지만, 기축통화이니까, 그 나라는 뭐, 망할 일은 없죠. 달러를 찍어내니까. 그러한 어떤 방패막이 있어서 이렇게 해왔는데,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미국의 이익이 되는 정책으로 무역 질서를 잡아가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적자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적자국 중에 가장 크게 중국으로부터 적자를 받고 있어요. 멕시코, 캐나다, 유럽 중에는 뭐 이탈리아, 독일, 아일랜드 이런 나라들.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나라들은 흑자인데 미국은 적자라는 거죠.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도 한국도 무역 규모 자체는 이런 큰 어떤 적자 규모 자체에서는 중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뒤떨어지지만 그러나 분명한 거는 한국도 적자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이런 나라들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까지를 어떻게 그 관세를 부과를 해서 할지는 몰라도 전부 시차를 두고 검토해서 관세를 부과를 하겠죠. 근데 이제 관세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의 시간은 많이 걸리겠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많이 걸리는 게 아니라 일단 관세부터 부과를 해놓고 그런 다음에 이야기하면서 협정을 이끌어 갈 수도 있는 거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보면 후자에 가깝죠. 해외에 있는 미국들에게, 예를 들어 미국 기업이 한국에 와 있어. 그러면 이 한국에서 불균형 세금이 부과되고 있나 없나 그걸 보는 거예요. 미국 기준으로 보는 거죠. 한국에 갖다 놨는데 제가 미국 기업이 한국에 왔는데 기업을 하는데 좀 불균형하게 세금을 받고 있네. 바로 잡겠다. 또는 이게 어떤 정책이 불균형하게 가고자 하는 가능성이 있느냐. 그것까지도 조사를 해서 또 고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OECD 국가가 21년도에 2021년 제정을 했던 글로벌 조세 협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중지하겠다, 무효하겠다 하고 발표를 해버렸죠. 무효.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기존 무역 협정을 전부 재검토하겠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중국이나 유럽 등에는
아주 고율 관세를 예고하겠다. 왜? 중국과 유럽은 가장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적자를 보게 만드는 가장 큰 나라가 중국이고 규모 면에서는 유럽이거든요. 그렇게 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를 한 거죠. 이런 정책을 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선이 됐는데 이런 정책을 안 쓴다. 그걸 기대하기는 힘들겠죠. 미국 적자 국가에 차례대로 관세를 압박하겠다. 똑같은 얘기예요. 멕시코, 캐나다에서 대규모 이민자를 미국으로 보냈답니다. 자, 그러자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세 25%를 부과하겠다라고 지금 고려 검토를 하고 있답니다. 이거 빠르면은 뭐 금방 이제 관세를 부과를 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세계 질서는 어떻게 될 거냐. 관세 정책이 이렇게 매겨지면은 무역 적자가 자 해소된다고 쳐요. 자, 해소됐어요. 예를 들어서 무역 적자가. 자, 무역 적자가 해소되면은 우선은 어떻게 해요? 경기가 좋아지겠죠. 돈을 많이 버니까요. 그럼 경기가 좋아진다는 거는 그만큼 국민들이 돈주머니가 두둑하니 만큼 물건을 많이 사는 소비가 많아지겠죠. 경기가 좋아지니까요. 당연히. 그럼 어떻게 되죠? 물가는 항상 고인플레이션. 물가는 떨어지지 않거나 더 올라가겠죠. 고인플레이션 되니까 오히려 금리는 어떻게 돼요? 고금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금리를 내렸다가 지금보다 더 내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다시 올려야 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죠. 지금 내린 이 상태에서 앞으로도 충분히 더 내려야 되는데 그대로 쭉 역으로 계속해서 내리지 못하고 갈 수가 있죠.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서민들은 굉장히 어려워지죠. 지금도 미국의 물가는 보니까 미국에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살인적에서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보다 2배 더 힘든 것 같아요. 미국 도시 생활하는 사람들은. 2배 이상 더 힘든 것 같아요. 한 가족이 4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받으면은 우리나라 따지면 이동식 주택에서 밥만 먹고 사는 수준. 그런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국 서민들이 힘들겠어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금리가 계속 높으면 어떻게 돼요? 경기는 투자가 안 이루어지죠. 경기가 위축이 되고 경기가 위축되면은 아무도 안 사니까요. 물가가 하락하면서 경기가 위축되고 그 다음에 경기가 침체로 이어지죠. 경기 침체 이어지면은 우리 부동산 시장을 보면은 미국의 자산 시장들 다 붕괴가 되죠. 주식도 다 떨어지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주식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주식을 보더라도 이 다우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1년 동안 엄청나게 올라온 거거든요. 지금 전부 다 이걸 우려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얼마나 내려갈지 그거는 아무도 지금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야 하는 얘기만 하면서 그냥 계속 버블을 끼는 거예요. 지금 미국 주식 시장이 버블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버블이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미국은 그렇게 갔는데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될까? 좀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보자. 그러면 우리가 나라의 흑자는 줄어들거나 또는 없거나 또는 적자로 바뀌겠죠. 우리나라 경기는 아주 침체가 될 것이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금리는 무조건 인하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거는 무한정으로 금리를 내릴 수 있느냐. 무한정으로 내렸다가는 이거는 이 금융에 대한 부채를 감당할 수가 없죠. 국가가 그렇지 않아도 개인 부채, 가계 부채가 워낙 많은데 국가 부채도 많은데 여기서 금리를 무조건 내려가 돈을 더 푼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한 나라의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미래를 흔들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도 한계가 있다. 그 한계가 있는 상태에서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면은 대다수 국민들은 어렵고 특히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의 자산 붕괴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 미국하고 도저히 안 되니까 자, 한국 같으면 중국이라든가 다른 나라하고 자꾸 뭔가 이렇게 보이지 않게끔 연결해서 무역을 어떻게 파고 가려고 하겠죠. 아니면 뭐 오세아니아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미개척지를 개척해서 그 나라의 협력 강화를 막 하려고 하겠죠. 그렇게 강화를 하려고 할 것이다. 그럼 이제는 미국하고는 도저히 답이 안 나니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타국 간의 거래를 활성화시킬 거다. 미국을 제외해서. 각자 도생을 할 거다. 각자 살 수밖에 없다. 뭐 살기 위해서는 뭐 미국만 바라봤다가는 안 되겠다. 중국만 바라봐서는 안 되겠다. 뭐 이렇게 돼갖고 이합집산이라고 그러죠. 세계가 막 무질서하게 뭉쳤다가 배신했다가 막 그런 현상이 빚어질 수 있죠. 그래서 전 세계 경제는 두 조각 날 것이다. 크게 얘기해서. 이미 두 조각 나고 있죠. 무역전쟁 때문에. 무력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답이 없으니까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죠. 우리가 무역전쟁이 아닌, 그건 경제전쟁이고, 무력전쟁이라는 것은 군사전쟁이잖아요. 군사전쟁을 일으키는 가장 큰 이유는 뺏어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보다 저것을 뺏어 먹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 빠른 길이라고 판단이 들면은요, 반드시 무력 전쟁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 중에 전쟁이 없을 때가 없었죠. 전쟁, 무력 전쟁이 심화가 되고 각 나라는 군사를 그만큼 군비를 확충하고 이 국방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만큼 경제는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각 나라는 군비 경쟁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경제 외적인 어떤 충돌, 경제 이외의 다른 충돌들이 많이 일어난다. 전 세계야 선진국을 중심으로 고령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세계 경제 전체가 노령화가 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고령화가. 그렇기 때문에 이 고령화가 새로운 어떤 경제 질서, 지금까지 우리가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까지 이렇게 왔지만 새로운 어떤 4차 산업, 5차 산업, 6차 산업혁명들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다른 흐름에서 어떤 생산성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우리 인류가 먹거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형태로의 변화 과도기에 우리는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경기는 침체가 되고, 그렇죠? 경기는 침체가 돼요. 그 다음에 자산시장은 붕괴가 돼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딱 1, 2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서 뭐가 딱 터졌다고 못 느껴요. 1년, 2년 좀 지나면은 피부적으로 와닿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제 3, 4년 지나면 확실히 이제 와닿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모든 상황이 끝나 있는 상황이에요. 절대로 되지 않아요. 일본도 경기 침체에 이르렀을 때 80년대 그렇게 호황을 이루던 일본이 프라자 협의를 하면서 관세, 환율 협의를 했죠. 하고 나서 지켜봤는데 1, 2년 지났는데 문제가 없어요. 별로. 뭐 괜찮아. 그래서 아, 괜찮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어느 순간 되니까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국민들의 의식이 그렇게 딱 따라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본의 자산시장도 20년 동안 급여가 깎이고 실업자 되고 뭐 자산은 완전히 반토막 나고, 그래서 지금의 일본이 형성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자체가. 그러한 20년에서 30년 동안 자산이 부서지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열심히 벌어 모아도 이거를 함부로 자산을 투자를 하려고 하질 않는다고요. 일본에 있는 자동차를 보면 정말 미니 자동차, 한국은 저 차가 엄청 크잖아요. 일본은 조그마한 차들이 바글바글 해요.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면 차를 뽑지도 못해요.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돈을 전략하는 게 몸에 배어버렸어요. 그게 너무 배어버리다 보니까 소비를 안 하는 거예요.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못 살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소비하라고 금리를 내려줘도 안 하는 거예요. 왜? 30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자기가 살아왔어요. 그게 몸에 배어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된다가 아니라 얼마든지 다른 나라도 일본처럼 자산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 전 세계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질서로의 개편이 될 것이다. 우리가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 컴퓨터라는 것이 들어왔어요. 레포트를 내는데 처음으로 뭐 엑셀이니 워드니 쳤어 하는 거를 대학 졸업할 무렵이었고,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90년 초반에 들어왔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80년 후반에 들어왔고, 그 컴퓨터가 삐삐 세대였잖아요. 삐삐 세대. 그랬던 것이 지금은요, 핸드폰까지 왔잖아요. 엄청난 변화가 왔죠.
이 변화가 40년 만에 이렇게 변화가 온 거예요. 뭐 진짜 휘황찬란하죠. 휘황찬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뭐 자동차든 컴퓨터든 우리나라 보면 뭐 최첨단이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40년 동안 겪어온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앞으로 살아가야 될 40년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된다가 아니에요. 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제가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주고 생각을 드리면 생각을 꼭 하시고 또 필요하면은 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생각하고 또 뭐 기회가 닿으면은 저한테 오셔서 자산 상담도 하고 꼭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지금은 가야 될 때지 과감하게 가야 될 시기가 절대 아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기축통화라든가 암호화폐 그리고 각 나라가 이제 자기 어떤 무기를 내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자원이 있다. 그럼 자원을 무기로 내세우는 거. 그 자원이 뭔지는 몰라도 물이다. 물을 자원으로 내세우든지 석유다. 석유를 그거 전부 다 무기화를 내세우는 거예요. 왜? 각자 도생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인구가 많다. 그럼 인구를 무기화 내세우고. 여러 가지의 어떤 현상이 각자 도생으로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산시장이 붕괴가 되고 철저하게 안전자산 위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월세 나오는 형태와 지역과 모양과 그 다음에 크기와 자산이 더 예를 들어서 붕괴되었을 때 이건 어느 정도의 어떤 가능성 이런 걸 다 생각을 해서 하나 해야 된다. 그리고 몰빵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를 크게 뭔가를 하나를 탁 사는 거는 정말 지금은 너무 위험하다. 무조건 자제해야 돼. 무조건 자제. 미국이 우선은 좋을지 몰라도 해소가 돼도 결국에는 인플레이션과 더불어서 자산이 붕괴가 되는 경기 침체로 가고 다른 나라도 각자 도생하고 해서 어떻게 간다고 해도 결국에는 자산시장 붕괴 경기 침체로 갈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섣불리 자산을 아무렇게나 막 사지 말아라. 정말 안전하는 조그만한 것 위주로 그렇게만 자산을 운영해 가면서 내년 후년의 상황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서 전체 자산 구성을 미리 계획을 조금씩 해가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 자,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